그날 밤도 을련이는 정우의 가슴팍으로 기어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가히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지그시 안아줄 뿐 다른 짓은 일절 하지 않았다. 정우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을련이 귓볼을 두 입술로 지그시 물어주었다. 그녀는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용기를 내었다. 나리, 쇳일을 가져주옵소서.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왜 그러합니까? 나는 새 여자를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양반도 아니고 평민 출신의 이름 없는 학자일 뿐이다. 그런 내가 어찌 새 여자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쇳내가 언제 쇳내를 책임지시라 했사옵니까요? 그런 말이야 아니했지만 남자는 자기가 가졌던 여자를 책임져야 하느니라. 그것이 인간 삶의 순리가 아니겠느냐? 나리, 쇳내도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사옵니다요. 그러려면 혼자서는 살 수 없사옵니다요. 그러니 어디 적당한 온처가 생기면 재가를 하여라. 너의 그 기구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데에서 그만 주저앉아 살도록 하여라. 쇳내 팔자가 너무나 기구하여 제가 하여 살 생각은 없사옵니다요. 다만 쇳내가 나리의 사랑을 받아 후사라도 볼 수 있으면 일평생 외로움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소리를 하느냐? 정우의 물음에 을련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의 겨드랑이에 얼굴을 묻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자신은 정우의 여자가 될 수 없음을 깊이 깨닫는 모습이었다. 언년이가 임신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느냐? 그래도 역시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깊은 생각에 잠길 뿐이었다. 서글수에 씻은 그녀의 몸은 유리처럼 미끄러웠다. 그날 밤 동굴 밖에서는 눈이 끝도 없이 펄펄 내렸다. 기온이 급 강하하자 을련이가 나가 삭정이를 주워와 불을 지폈다. 정우는 그날 밤을 결국 이기지 못했다. 그는 밤새 을련이를 품고 말았다. 그러곤 피로에 지쳐 그만 깊은 잠으로 떨어졌다. 이튿날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머리맡에 놓여있는 긴 전대를 보았다. 그것은 눈에 익은 전대였다. 을련아, 그는 을련이를 불러보았다. 그러나 대꾸가 없었다. 자신의 분신처럼 언제나 곁에 있던 그녀가 아니었던가. 을련아, 좀 더 목청을 돋우어 불러보았다. 그러나 역시 대꾸가 없었다. 그는 을련이가 동굴 안에는 없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몸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동굴 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지천으로 내려와 있었다. 서글서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새 강물이 얼어붙은 듯 했다. 동굴의 안쪽으로는 약재와 모피를 담은 고리짝이 뒹굴고 있었다. 을련아! 그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그녀를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우는 그녀가 짱구네 동굴로 갔으리라고 생각했다. 짱구야! 얼마 후에 짱구가 부스스한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눈 오는 이 아침에 웬일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느냐는 얼굴이었다. 나리,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요? 이른 아침에 어인 일이시온지요? 왜 눈이 이렇게도 많이 내렸는지요? 을련이가 밤새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느냐? 알 턱이 있사옵니까요? 을련이는 언제나 나리 곁에만 있지 않았사옵니까? 혹시 내 동굴에 간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요. 부부가 자는 동굴에 왜 오겠습니까요? 어디 나무라도 하러 간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으면 서글씨를 보러 갔는지도 모르고요. 잠시 더 기다려 보시지요. 전대는 어디에 있습니까요? 그게 참으로 이상하다 이 말이다. 전대를 나의 머리맡에 풀어 놓았다는 말이다. 나리가 너무나 철석같이 받아두시지를 않으니까 견딜 수 없이 서러워 어디론가 주랭랑을 놓은 것이나 아닐깝쇼? 옛기놈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이놈이 눈치가 발바닥이라 뭔가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요. 하지만 을련이의 얼굴에 언제나 그늘이 끼어 있었습니다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요? 쓸데없는 소리를 말고 멀리 좀 찾아보아라.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놈이 을련이를 찾아오면 품에 좀 꼭 껴안아 주옵소서. 오냐 알았다. 걱정하지 말거라. 어서 찾아오기나 해라. 눈이 더 내리면 길이 막혀버린다.
어서 무산길을 재촉해야 하느니라. 짱구는 을련이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는 한나절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근 일몰 무렵이 되어서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다. 날이 을련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요. 서글수를 따라서 아래위로 근 100리는 훑었습니다요. 갔으면 틀림없이 강을 따라갔을 텐데 저기 저 지옥 같은 산속으로 갔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요? 굶어 죽기를 작정하지 않았으면. 을련이는 생각이 남다르고 생각이 깊은 여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바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디 더 두고 보자꾸나. 정호는 크게 낙심했다. 내색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는 듯 했다. 그는 정신이 혼란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다. 그는 온종일 멍한 자세로 하루해를 보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만일 돌아오면 다시는 놔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하루에 가지고 또 하룻밤이 지나갔다. 이제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어쩌면 그녀는 갈 때가 되어서 가버린 것만 같았다. 회령에서 번개를 해우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번개는 지난 왕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다. 정호는 자신이 지난 왕자를 해우할 수 있는 확률이 한 절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백두대간을 타고 회령까지 무사히 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혹시 아무런 산적이나 관조의 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목숨, 그것은 대단히 질긴 듯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이 순간적으로 사그라져 버리기도 한다. 회령에서 지난 왕자와 번개를 해우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사실 을련의 존재가 거추장스럽기는 했다. 왜냐하면 정호 자신과 을련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뗄 수 없는 남녀관계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호 자신이 철석 같은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을련이가 그를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은 더욱 배가 되었던 것이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짱구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는 눈이 쌓여 멀리 가보지도 못했다. 정호도 나서 보았다. 그 역시 허탕치기는 마찬가지였다. 을련을 기다리면서 사흘을 보내고 나서야 정호의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을련이는 그날 밤 눈이 쌓이기 전에 빠른 걸음으로 여기 서글스를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녀는 다른 방향으로 갔을 턱이 없었다. 그녀가 짐승이 아닌 이상 산으로 다시금 들어갈 턱은 없었다. 사람이라면 저 산속에서는 홀로 다가오는 이 겨울을 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날이 이제 더는 여기 동굴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요. 눈 자꾸만 쌓이니 자칫하다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릴 겁니다요. 먹을 양식도 떨어져 가니 이제는 그만 떠나셔야 합니다요. 그러자꾸나 이제는 별 수가 없구나. 소이놈의 생각으로는 을련이가 먼저 무산 고을이나 회령 고을 쪽으로 내려갔을 것만 같습니다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거든입쇼. 동감이다. 그럼 어서 떠나시지요. 이놈이 며칠간 눈속을 헤매면서 더 많은 짐승들 껍질을 벗겨왔습니다요. 이것을 팔아서 금전을 만들어야지요. 그래, 어서 떠나자. 정호는 이제 을련이와의 관계는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새 서글스와 대홍단수는 얼어붙어 버렸다. 그들은 길을 걷기보다는 얼어붙은 이들 강의 수면을 걷는 것이 오히려 편했다. 강의 연안에는 잎들이 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침엽수들이 대수해를 이루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들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피어 있었다. 날이 벌써 이렇게 강이 얼어붙을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요. 아니다. 두만강 연안은 한서의 자이가 대단히 큰 편이다. 그래서 겨울은 일찍 오고 그리고 오래 간다. 아주 춥고 아주 더운 곳이 바로 두만강 연안이다. 나는 벌써 이런 기온을 예상하고 강물이 얼어붙었으리라 짐작은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연지봉의 동남기슭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상류에서 무산까지를 두만강의 상류로 분류하고 무산에서부터 운성까지를 중류, 운성에서부터 서수라까지를 하류로 보고 있다. 상류에서는 배를 띄우기 어렵다.
뗏목도 큰 것을 띄우지 못한다. 다만 통나무를 나무채로 띄울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류에서도 배를 띄울 수 없다. 다만 뗏목을 띄우기는 한다. 그러나 하루에서 겨우 주운이 가능해진다. 두만강에서 이렇게 주운이 거리가 짧은 것은 무르 유속이 빠르고 강의 수심이 높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특기해야 할 사항은 한양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다는 것이다. 장백정관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고 괴마구원과 백두대간이 서쪽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나리,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평생 한양 구경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까요? 그렇지는 않다. 어디든 다 길은 있게 마련이다. 무산과 일령에서 한양으로 길이 하나씩 뚫려 있느니라. 을련이가 여기를 무사히 빠져나갔으면 이 두 길을 이용해서 한양으로 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첫 번째 길이 무산으로 접어드는 성천강에 있다. 저기 내려다 보이는 골이 바로 무산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무산으로 흘러드는 강은 두 개가 있다. 서쪽에서 흘러들어 고을의 서남쪽에서 유입되는 강이 연명수이고 고을의 서북쪽에서 유입되는 것이 성천강이다. 성천강의 서남쪽에 관모봉이라는 험준한 구산이 있어서 사실상 교통로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그 동북쪽으로 성천수가 흘러드는 계곡은 아주 깊고 낮게 패여 있어서 장백정관을 가로질러 동해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요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비밀 통로가 또 하나 더 있습니까요? 그럼 또 하나 더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회령고을에 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회령고을로 유입되는 두만강의 주류는 세 개가 있는데 보을천, 회령천, 파를천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회령벌 동쪽 기슭을 흐르는 회령천은 장백정관의 깊숙한 계곡을 아주 절묘하게 파고들고 있어서 험준하게 짝이 없는 장백정관을 넘지 않아도 동해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험로를 열고 있는 것이다. 나리, 그런 점 때문에 무산과 회령이 발전한 것이 아닐깝쇼?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느니라. 교통은 사람의 핏줄과도 같아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로가 없으면 한양의 모든 문물이 전해지지 않고 조정의 정치가 전해지지 않아 결국 폐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회령은 이 두만강 연안지방의 교통의 중심이 되었고 조선인들의 간도 진출의 전진기지가 되기도 했다.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함경도의 바닷가 사람들이 험준하게 짝이 없는 장백정관 사이로 깊이 파인 협곡을 흘러가는 회령천을 타고 여기 회령까지 와서 두만강을 넘어 간도로 진출했던 것이다. 그들은 부지런히 높게 쌓인 눈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했다.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놓기는 하지만 정우는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어디론가 사라진 을련이 때문이었다. 현명한 그녀이기에 무슨 극한적인 일은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일이란 또 알 수 없는 것이다. 길이 대단히 미끄러웠다. 강을 따라 걸었으나 강이 흐르는 계곡이 어떤 때는 너무나 가파르고 깊게 패여 있어서 도저히 연안을 걸을 수가 없을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는 그들은 바른 실이지만 얼어붙은 강의 표면을 걸었다. 그 편이 훨씬 수월했다. 가지들은 나뭇잎들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지만 워낙 잔가지들이 짙게 깔렸던 대수해였기에 그것도 그들의 행보를 크게 방해했다. 나리, 저기 강바닥으로 떨어지면 정말 뼈도 추리기 어렵겠습니다요. 그러니 조심하거라. 언년이의 손을 꼭 잡아주어라. 이 길을 을련이 혼자서 걸어갔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요. 을련이는 연약한 여자의 몸이기는 하지만 남자와도 같은 담력과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하자고 들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 여기를 갔으리라고는 도저히. 을련이는 머리도 아주 영특한 사람이다. 그러니 무슨 헛된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만. 나리, 압록강과 두만강은 어느 것이 더 길까요? 그거야. 길이로야 압록강이 더 길지 않겠느냐? 서책에서는 두만강을 보통 1700만 자로 보고 있고 압록강을 2200만 자로 보고 있느니라. 하지만 소인놈이 보건대는 두만강이 더 매섭고 깊고 찰진 것만 같습니다요. 글쎄다. 그것은 보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계절 탓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압록강을 여름철에 지났고 지금 겨울이 초입에 두만강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만강이 더 호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지만 날이 소인님이 느끼는 공기가 아주 썩 다릅니다요.
훨씬 날카롭고 차진댔쇼. 하기야 위두상으로 보아도 두만강이 훨씬 북쪽으로 붙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두만강 유역은 조선 땅 어디보다도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다. 그리고 강의 결빙이 가장 빠른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운이 길이가 두만강이 훨씬 짧은 것도 사실이다. 역시 이놈도 아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요. 드디어 정우 일행은 서두수와 안면수를 지나 무산고을에 접어들었다. 정우 일행은 무산고을이 주막거리로 직행했다. 무엇보다도 몸이 얼어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두만강계의 무서운 추위를 짐작하지 못했다. 그들은 약재와 모피를 담은 고리짝을 하늘이 가려질 정도로 많이들 지고 또 이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주막을 찾아들었다. 제법 윤기가 번드르르 흐르는 주막이었다. 국경이 지독한 산촌인 무산고을이었으나 그래도 주막거리는 뭔가 모르게 윤기가 흘렀다. 무산고을은 최근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 어디가 어디인지 경계가 없었고 고을의 진 면목이 눈 속에 파묻혀 도무지 외양을 알 수 없었다. 험준한 산들이 거대한 병풍처럼 고을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기가 질렸다. 날이 이런 벽촌에 웬 주막집들이 이렇고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는 걸까요? 부산은 대단한 목재의 고을이다. 바로 그 목재꾼들이 지금 그동안 번 돈을 주막의 술과 계집들에게 풀어먹이고 있는 줄을 깨다. 그러자니 기름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무산고을은 분명히 조선의 땅일 텐데 정말 지금까지 소인님이 본 적이 없는 좀 별난 곳이로구만요. 뭐 별나다고까지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른 곳이기는 하다. 무엇보다도 여기 사람들은 순수 조선족의 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여기는 적어도 한 5, 600년 동안 여진족이라는 이민족이 살고 있었다. 세종대왕 시절이 되어서야 조선 땅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었는데 발해가 멸망당하고 고려조와 조선 초기까지 쭉 여진족이 살아온 고장이었다. 날이 그럼 저기 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아니고 그 여진족이란 말입니까요?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여기 이 땅이 조선에 편입되고 나서도 근 400년이 흐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여진족의 후예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내 놈이 자꾸만 여기가 좀 낯설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눈 속에 갇혀 죽을까봐 정신없이 강을 따라서 줄다름쳤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여기 강의 상류는 조선 땅 어디보다 짙고 원시림이 보고이다. 그것은 그저 원시림이 보고라든가 숲이 울창하다든가 하는 문장으로는 그 정관을 표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원시림의 대운의 해이다. 소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도망질만 쳤었죠.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너는 그래서 남의 거대한 운해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언년일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더구나. 나리, 어쩌면 그렇게도 소이놈이 아픈 데를 꼭 찌르십니까요? 자, 어서 복룻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 잡구나. 언년이가 몸이 아주 많이 불편한 듯하다. 그들은 제일 번듯한 주막집으로 들어갔다. 주모, 좀 번듯한 복룻방을 주게나 2개만 주게나.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오시는 분이요? 호화하니 산짐승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 같은데 어디 좀 잡으셨나요? 그렇소, 주모. 산짐승의 겨울사냥이 괜찮다고들 해서 입산을 했는데 웬 추위가 그리도 빨리 오는지. 아, 서두수나 연면수의 밀림에 언제 이슬이 나리는데요? 7월이면 벌써 이슬이 나립니다. 그거야 나도 알고 있지만 좀 눅신하게 이슬을 맞은 놈을 잡으러 갔다가 이 모양이 되었소이다. 원래 주막집이란 음식과 주류를 파는 것이 본업이지 숙박은 곁다리로 하는 부업이다. 그러니까 주막에서는 숙박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처지에 정우가 방을 2개나 내놓으라고 하니 주모는 좀 난색을 표하며 딴소리를 했던 모양이다. 정우는 얼른 동전 몇 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저기 저 방으로 가세요. 새댁과 새신랑은 저기 갓방으로 가시고 주인 어른은 이쪽 방으로 가시지요. 방이 잘잘 끓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웬 고리짝이 이렇게 많으신지요? 그것 호피하고 각종 희귀 짐승들이 못 필세. 그럼 날이 저기 바깥의 광에다가 내놓으시지요. 혹시 찾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주모, 자네가 객주 노릇까지 하고 있는가? 객주 노릇을 허가받고 하지는 않습니다요.
그러나 여기 무산 고을만 해도 객주다운 객주가 없으니 우리 같은 주막에서 객주 노릇을 할 수밖에요. 물산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끼니를 때우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물산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업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물산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보부상들이 강하게 저항할 텐데,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보부상 따위가 저항을 합니까요? 강 하나 넘으면 간도 땅인데. 외지에서 오는 보부상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우리들 토박이 주막의 눈치만 살피다가 돌아가오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물산을 우리에게 맡기소서. 그럼 값이나 좀 후하게 쳐 받아주게나 사례는 있지 않겠네. 염려 마십시오. 요즘은 그런 물산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으니까요. 날이 요새엔 무슨 영웅인지 백두산 모피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줄을 짓습니다요. 그거야 조선 땅에 그것을 살만한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나. 양반지주를 말함이옵니까? 그야 물론일세. 그들은 가문과 흉년에도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는 모양이죠. 주모는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으나 무슨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정우와 장군에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밭값 출입조차 않고 깊고 깊은 잠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잠이 깨면 다시금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압록강과 백두산 그리고 두만강 상류를 답사한 것이 꿈만 같았다. 인명의 희생도 있었고 갖가지 사연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해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정호는 만 이틀 만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이 멀고 먼 나라로 여행하고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살지 않은 원시의 영역 같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복루방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주겨울 해가 가냘프게 하늘에 떠 있었다. 무서운 두만강의 추위가 시작되려 하고 있는 듯 했다. 장명하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고산지의 초겨울 햇살 너머로 거대한 백두산계의 연봉들이 꿈처럼 들어차 있었다. 하늘이 조그만 조각처럼 이들 험준한 산들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장군의 방으로 소리를 쳐보았으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든 듯 했다. 정호는 오래간만에 지필목을 준비해서 그동안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서글수와 서두수 그리고 연면수의 연안에 밀생하는 수종의 차이점을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자신은 지도만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지도 쓰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지지 없는 지도란 별 의미가 없거나 의미를 반감하는 것으로 굳게 믿었다. 정호는 참다운 지도 그리고 지지를 쓰기 위해서는 조선 땅을 한 차례만 답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정호는 먹을 갈면서 을련이를 생각했다. 언제나 자신이 손과 발이 되다시피 해서 수발을 들어주던 을련이가 아니었던가. 그녀가 한결 아쉬워지고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을련이는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무산 고을이나 회령 고을로 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맹수처럼 다가오는 두만강계의 혹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터였다. 정호는 무산 고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무작정 하나의 고을을 둘러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특징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을 언제나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하나의 고을, 강, 계곡, 산, 진, 보, 봉수대, 나루, 장시 등등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 곳의 일반적인 모습, 그리고 타 고을과의 비교, 그것의 고유한 거리, 크기, 특징, 기후, 풍향, 풍속, 유속 등을 보는 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다. 그것들이 특징적인 점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특징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지리적일 수도 있고 기후적일 수도 있으며 문학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경관이 아주 빼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 정호는 그런 측면에서 무산을 임산물의 집산지로만 보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무산은 뭐니 해도
옛 여진족의 유적이 남아있는 고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대왕 시절의 육진의 개척으로 여진족은 여기 무산지방에서 완전히 소탕되었지만 어질기짝이 없는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을 타지로 추방하거나 아니면 아주 멸족을 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을 거기에 그대로 살도록 해주었다. 다만 그들이 지배권만을 빼앗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진족의 마을은 조선 하대에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정우는 지금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요긴하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이들 조선족 속의 여진인들은 조선사회의 하층 계층으로 전락하여 그런대로 조선사회를 든든히 바치는 데 큰 구실을 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들은 그들의 기만 민족적인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칼 쓰는 일에 이굴이나 주로 백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고 알려져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어떤 마을은 지금까지도 여진족 부락의 원형을 그대로 지탱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정우는 이 점을 이번 답사에서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런 계획을 곰곰 곱씹을수록 정우는 을련이가 생각되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제자로서 훌륭했다. 스승인 정우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을 먼저 척척 말하지 않았던가. 무엇보다도 그런 그녀에게 자신이 스승의 입장에서 뭔가 지도와 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이 참으로 행복했었다. 뭔가 개념만 서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도 그녀에게 얘기를 끄집어내어 하나의 얘기로 엮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체계가 분명히 세워지곤 했던 것이다. 개념 자체가 흐릴 경우에는 한결 더 그러했다. 짱구는 서서히 정우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멀어진다기보다도 정우를 돌보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인인 언연이가 수태를 했기 때문이다. 언연이의 배가 불려지면 사실 그들은 정우 자신을 따라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우는 이래저래 을련이가 아쉬웠다. 그러나 그는 지난 항자를 생각했다. 어쩌면 지금쯤 회령고을에 와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아직까지 당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도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정우는 다음날 짱구를 깨어가지고는 무산 일대에 흩어져 있는 여진족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나리, 그놈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남아서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까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백정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조선족에 동화되어 버렸지만 그 중에는 그들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족속들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아 참. 무엇보다도 무산고을 삼봉평이란 곳에 말간 고성지가 있는데 이는 무산진이 여기로 옮겨오기 이전부터 여진이 강호인 노토바노 말간이 크게 활약한 장소로 추정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여진족이 이 지방을 지배한 것은 적어도 500년을 넘는 세월이었다. 국민왕의 북진 정책으로 이들은 밀려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아무래도 조선의 병사들보다는 군사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다. 최무선의 화약의 발견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여진인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조선이 왜 임진왜란 때 그렇게도 당했습니까요? 그것은 조선군이 가지고 있던 화약은 다만 폭약으로만 쓰이는 원시적인 데서 조금 더 발전하지 못했지만 일본군은 서양에서 수입해 들여온 조총이란 것이 있어서 화약의 폭발 자체를 뛰어넘어 총알을 튕겨나가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들은 삼봉평에 이르렀다. 성의 윤곽이 뚜렷이 남아있었다. 여진족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었다. 무산읍 동편 두만강 연안 언덕배기에 임강대구 성지를 찾아보았다. 둘레가 한 1800자 정도 되는데 그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여진족의 강변 방어진지가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되었다. 무산 고을성 바로 북편 양영마을에는 유명한 양영진지가 남아있다. 이 진지는 지금도 굳건하게 조선군이 지키고 있었다. 아리, 가까이 가지 마옵소서. 무슨 빌미를 주어 붙잡히면 아주 곤란해지옵니다요. 그래 잘 알고 있느니라. 저 양영진지는 원래가 여진족의 선가 마을이었다. 그런데 현종대왕 15년에 회령에 있던 양영 만동보를 여기로 옮겨 양영보라 칭하고 변경을 지키는 조선수군이 진지로 했느니라. 지금 저 진지 안에는 권간 1인,
사병 14인, 봉군 2인, 보인 50인을 두고 있다. 숙종대왕 때 완전히 무산고을에 속하게 되었다. 정우는 짱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양양진지로 나서지는 않았다. 병졸들이란 전국군이 월경을 감시하는 주된 임무를 띠고 있지만 여타 관졸들이 해야 할 일도 하고 있었다. 정우는 짱구를 데리고 좀 더 북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러나 무산고을성에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다. 아이고맨 하리, 저렇게 큰 성이 다 있사옵니까요? 양양부는 갖다 댈 것이 아닙니다요. 붕괴마을의 붕산진지이다. 여기는 원래가 여진족의 도군마을이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족장이 살던 마을이었다. 그것을 우리 조정에서는 이렇게 큰 진지로 만들었다. 저 진지 안에는 만호 1인과 사병 59인, 봉군 20인, 보인 110인을 두고 있다. 저기 저 우람한 석성은 물론 여진족의 것은 아니고 영조대왕 시절에 여기에 부임해온 만호, 기무서가 쌓은 것이다. 나리는 도무지 모르는 것이 없사옵니다요. 얘기를 듣고 보니 돌대가리인 소인눈 보다가는 을련이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요. 내 놈은 두 가지 말을 했다. 내 놈이 돌대가리란 말하고 을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하고, 그런데 첫 번째 말은 틀렸고 두 번째 말은 맞았다. 을련이는 나리에게서 남녀의 정을 구하지 않고 제자로서 지식만을 구할 수는 없었을 값쇼. 옛기는 무슨 그런 흉측스런 말을 다 하느냐 고얀지고. 정호는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 나리, 소인님이 조동아리를 제멋대로 놀렸으니 크게 꾸짖어 주옵소서. 정말 발칙한 말을 했습니다요. 화가 나시면 이놈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줘서. 그런 큰 죄를 진 것은 없느니라. 다만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말이다. 정우와 짱구는 무산골 일대의 여진족의 유적을 둘러보았다. 정우는 역사지리라는 것을 생각했다. 지리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무산고을을 여진족의 유적이라는 측면에서 답사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이다. 지리와 지도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질 때 그것의 의미는 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역사적인 측면이 배제된 지리와 지도란 족보 없는 가문과 같아서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호는 자신의 지도 속에서는 비록 상세하지는 않아도 그 지방, 고을, 강, 바다, 산과 계곡의 역사적인 의미도 결코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날 밤 주모가 정우의 방으로 건너왔다. 나리의 모피가 몽땅 다 팔렸습니다요. 여기 있습니다요. 다 합쳐서 2,000냥을 받았습죠. 아이고, 그렇게 많이 받으셨는가? 감사하이. 그리고 참 빨리도 팔렸네. 내 일이 되려니, 아이고, 이렇게도 많은 수수료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요. 그럼 이 금전으로 그동안의 숙식비도 같이 쳐서 계산을 하겠습니다요. 아니, 그럴 수는 없네. 내 어찌 그렇게 야박하게 계산할 수야 있겠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네가 수고한 데 대한 사례일세. 자네가 물품 대금을 2,000냥이나 받아주었으니 내가 자네에게 100냥을 주는 것은 조금도 과한 것이 아닐세. 그래봐야 5분밖에 더 되는가? 자, 여기에 50냥을 더 받게나. 이것은 달리 숙식비일세. 나리 정말 이러시면 곤란하옵니다요. 이거 참. 주모는 정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호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았다. 사실 정호가 주모에게 이렇게 마다하는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나름으로 무슨 생각이 있어서였다. 그는 주모에게 을련의 소식을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그런 주모나 객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통하는 바가 있어서 서로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여보게나, 나는 이제 떠나가는 사람이지만 어디 부탁 하나를 남겨도 되겠는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힘 잘하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사실은 내가 말일세 사람을 하나 찾고 있으이. 이름은 을련이라 하고 나이는 한 20살 남짓 하네만 아주 똑똑하고 나이가 조금 차 보이기도 하는데 얼굴이 반달처럼 둥글다네. 몸이 여자답잖게 날렵하고 아주 이쁜 얼굴일세. 틀림없이 여기 무산고을이나 회령고을의 주막거리에서 배회하고 있을 터인즉 혹시 인사가 있게 되면 내 소식 좀 전해주게나. 그렇게만 전하면 됩니까요? 명심합지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정호는 주모의 인사를 받고 무산고을을 떠났다.